안녕하십니까. 사회탐구 지영역 전문 강사 스카이류 전성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크죠? 거리에 가로수도 휑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이맘때면 몸으로 입시철이 다가왔구나 라는 걸 느끼곤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수능이 늦었죠. 그래서 D-11, 10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수년간의 입시 지도 경험상 이맘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알차게 시간 활용을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입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어떻게 차분하게 알차게 시간 활용을 하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능 파이널 전략 사회탐구 지령역에 대해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TBS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파란 신호등 같은 존재가 되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파란 신호등처럼 직진할 수 있게 그런 팁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만 믿고 한 시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파이널 수능 파이널 전략 사회탐구 지령역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일상적으로 마지막 강의를 친구들과 함께 하다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러 오려고 하는데 방송 때 뭔가 강의와 달리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막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큰 생각들이 안 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몸에 와닿을 수 있는 에피소드 한번 남겨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선생님이 지금 입장이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뭔가 하긴 하던 건데요. 익숙한 상황은 아니에요. 뭔가 조금 평소와 다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게 되면서 머릿속이 하얘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남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령역 최종 마무리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지리 최종 마무리 학습법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선생님이 세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마무리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단원별 기출문제로 핵심 주제를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맘때쯤 되면요.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많은 친구들이요. 되게 고민에 휩싸입니다. 자기가 무언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하나 완벽하게 안다 혹은 뭐 하나 완벽하게 모르겠다. 진짜 차라리 완벽하게 모르겠는 게 있으면 하겠는데 이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되게 알 수 없는 아리송함에 내 것 같은데 내 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헤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겁니다. 단 주의하실 건 지금 막 교과 지식을 쌓는 그런 시기는 아니죠. 배경 지식을 쌓고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잘 나오고 그 유형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필요한 스킬들까지도 정리를 해주시면 남은 시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기출문제 플러스 이걸 해주면 좋겠죠. 바로 뭡니까? 연계교재입니다. 수능 연계교재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수능 연계교재가 한국지리에서 올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점차 한국지리 EBS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적극 활용하시면서 선생님이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만 수능 완성교재를 활용하신다면 매우 좋은 효과가 시간 대비 얻어질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맘때 특히 조금 성적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인데요. 한국지리가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려웠으니까 뭔가 내 뒤통수를 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 진짜 쪽집게 강의 없나 뭐 여기저기 학원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찾아다니기도 하고 온갖 것을 헤매고 하는데요. 모두 시간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맘때요. 지엽적인 것과 심화된 것은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지엽적인 것, 심화된 것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올해는 적어도 한국지리에 있어서 지엽적인 심화된 것들은 배제될 시점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정리하신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지엽적인 것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꼭 나오는 15개 문제, 그런 것들 6월과 9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한국지리 선택자만 15만 명 가까이 시작을 했다가 쭉쭉쭉쭉 떨어져서 10만 명대가 무너졌고요. 올해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지리 친구들이 어려워할까요? 공부할 때도 어려운데 문제 풀 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EBS 연결도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을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지리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학생들이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맞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는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남은 기간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EBS 교재로 공부했던 거 혹은 인강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그래도 마지막이잖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파란 신호등 켜드린댔잖아요.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체적인 건데요.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보면 효과가 높으냐, 즉 어디가 연계율이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느냐, 이거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선생님이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야 됩니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6회분이죠. 20문제씩 6회분입니다. 그것들을 우선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직접적인 이유는 그 부분에 출제자들의 베스트 문항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실제로 출제자들도 평가원의 출제자들도 수능의 출제자들도 연계를 많이 해서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실전 모의고사 6회분 120문제죠. 시간 재고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오답 체크까지 정확히 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다음으로 연계율이 높은 부분이요. 16, 17, 18강이에요. 와, 숫자까지 찍어야 됩니다. 16, 17, 18강입니다. 이 부분이 연계율이 높아요.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는 지역지리에 대한 부분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 이꼴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지역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맘때 불안하다고 지역적인 거 하지 말랬는데 막 백지도 펴놓고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역 막 다 정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열정은 좋아요. 근데 그 열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6, 17, 18강 그리고 이왕이면 잘 정리된 EBS에 나온 지역들을 차분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16, 17, 18강 도움이 실질적으로 느껴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능 완성 9강에서 15강까지를 차분히 보세요. 9강부터 15강까지가 누구냐? 소위 말하는 인문지리죠. 이제 한국지리를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문지리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한국지리는 크게 자연과 관련된 부분과 사람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데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 지금 한국지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하고는 너무 달라요. 통계 자료나 이런 게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힘든데 그 통계 자료 EBS에서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나옵니다. 올해는 나오니까 9강에서 15강을 참고하시면 참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수능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완성의 지역지리 부분 그리고 인문지리 부분을 차분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지리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해드렸고요. 그 다음 세계지리도 좀 해드려야겠죠. 세계지리 같은 경우 마땅한 교재도 없어요. 마땅한 강의도 없어요. 학교에서 잘 안 해주는데 좋아서 선택한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참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 되게 황당해하고 현장에서 저를 만나는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선생님을 인강을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도 많이 이맘때 요청하는 게 선생님 문제 좀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정리해서 주고 싶어도 뭐 EBS 저작권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선생님 나름대로의 저작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제공은 못 해드리는데 이맘때 학생들이 상당히 문제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데 자 지금 이 시점에 10일 남았는데 문제 푼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정리함으로써 그 불안감을 조금 이겨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세 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세 가지 마무리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연계교재를 확실히 하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한국지리랑 우선순위가 달라요. 한국지리는 기출문제의 중요 주제들을 잘 봐야 했지만 세계지리는 연계교재를 우선하시면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조금은 연계율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원래 기본적으로 세계지리라는 과목은 시중에 교재가 없잖아요. 문항 개발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EBS 연계율이 원래 탁월하게 높습니다. 따라서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분히 정리해 주신다면 직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선생님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니까 단서를 달아드릴게요. 올해는 느끼는 그 체감률이 조금은 낮아질 겁니다. 조금은 낮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남은 기간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에 EBS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어느 특정 부분이 더 EBS에서 연계율이 높다. 이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거 도움되는 건 맞지만 1강부터 20강까지 중에 어디가 더 도움이 된다. 이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EBS를 집중 공략하신다면 적어도 비슷한 문제는 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좀 이게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요. EBS 연계율이 낮아지는 이유. 세계지리에서 EBS 연계율이 낮아지는 이유. 분류해 보셔야 돼요. 한국지리는 높아져요. 세계지리는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이유는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은 그 어떤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지 그 집단은 모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전해 들은 말로는 출제에 관여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을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EBS 연계율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 덜 느껴지게 줄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세계지리에서 심화할 수 있는 부분은 딱 이 부분들이에요. 바로 어디냐? 기후, 지형, 자원 파트. 이 부분들입니다. 자, 선생님이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지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 났죠. 그렇죠? 1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구제된다 하면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어요. 그 문제 터졌을 때 선생님은 EBS도 했고 뭐 서울대 출제진들도 서울대를 나왔고 알고 또 그 문제 내신 분이 또 교원대 교수님이라고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교원대에서 대학원에 마쳤기 때문에 모두 다 관련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너가 입장 좀 너도 밝혀라.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근데 선생님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관망하면서 비겁자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1년 만에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구제를 받게 돼서 다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되게 비겁했다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근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세계지리 문제 낼 게 없어요. 마땅치가 않습니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EBS 연계해서 낸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EBS에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수님도 갔던 거거든요. 제가 뭐 변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지리를 내는 교수님들은 되게 위축되실 거라고요. 그러면 막 이렇게 통계 자료 바뀔 수 있는 이런 거 집착 안 하세요. 그럼 어떤 거 하냐? 그냥 내용으로 딱 부딪히는 거. 그런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후나 지형, 자원처럼 이런 부분을 중요시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정말 그렇습니다. 뭐 이 일을 앞장서서 하신 분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1년 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국지리와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것과 심화된 것을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지역적인 것과 심화된 것을 구분하자라는 건데요. 이맘때 되면 선생님 온라인 게시판에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점점점 어디로 가냐면요. 구석진대로 가요. 왜냐하면 기본은 돼 있는 친구들이니까 막 불안한 거야 이것저것. 그래서 지역적인 걸로 갑니다. 한국지리도 지역적인 게 있는데 하물며 세계지리 얼마나 파면 팔수록 지역적인 게 많겠어요. 근데 그리로 가시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너무 헛된데 소비한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계지리 지역적인 거 나온다 칩시다. 그냥 과감하게 틀리세요. 이상하게 시간 막 소진해가지고 10시간 소진해서 그 한 문제 찾느니 과감하게 그냥 10시간 다른 과목 공부하는 데 쓰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문제들 지역적인 거 나오지 않아요. 심화된 것과 지역적인 것도 다르지만 지역적인 거에 매달려서 어느 나라에 뭐 있지 이런 걸로 골싸매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왔던 것들 틀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학습법에 대한 팁을 드렸는데 우선순위를 정해드리자라고 하면 특정 파트를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EBS 몇 강을 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형, 기후, 자원 파트 이 파트들, 이 세 개 파트들 기존에 있었던 통계지로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오류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학생들의 변별력, 선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을 다 점수대별로 줄을 세울 수 있는 이 부분들에서 난이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하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탐구 지리영역 최종공략법
최종 마무리 학습법과 EBS 연계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선생님이 2015학년도 수능 출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남은 기간 그런 것들 못지않게 여러분들 스스로 해줘야 되는 되게 중요한 거죠. 뭐요? 예, 컨디션 관리법이나 마인드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 되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올해 있었던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2015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구 수능을 왜 잘 봐야 될까요? 왜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지난 시험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아주 단순한 건데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익숙함,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딸이 둘 있어요. 딸바보예요, 딸바보. 학생들이 항상 딸바보래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말하지. 선생님 그럼 바보였으면 좋겠니? 딸바보여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생님 딸이 이제 4살입니다. 이제 5살 올라가는데 말을 너무 잘해. 설아야, 설아. 선생님이 전씨니까 전설아야. 이름부터 그런데 설아가 갖고 있는 버릇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도 선생님이 잠깐 강의가 끝나고 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설아가 갖고 있는 버릇. 아빠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짜 마지막.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책 읽어달라고. 들어달라고 막 이렇게 한 번 들어달라고 막 그네 들어달라고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이 말을 너무 잘한단 말이야. 서로 또 한 번만이지 진짜지 마지막이지 이러려고 하면 서로 뚱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봐. 그래서 알았어 아빠 한 번만 해줄게. 그러면 또 신나서 입 찢어지는 거야. 그럼 나도 그거 보면 흐뭇해가지고 해주는데 사람이 애나 어른이나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어요. 6월 9월 들어갔던 출제자들이요.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능에 출제로 들어가시죠. 6월, 9월에 출제를 안 하시고 수능에 가서 본게임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6월, 9월에 출제됐던 분들이 실제 수능에 들어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뭐 관심이 학문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의 경향들이 6, 9 수능을 놓고 보게 되면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에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부분에 6월, 9월 달을 중심으로 해놓고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이 중요했고 어떤 것들을 우선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지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 9월 평가원 분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한국지리입니다. 한국지리의 특징을 선생님이 3가지로 언급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요. EBS 연계율이 매우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쉬워졌다라는 거죠. 사실 난이도를 높이려면 EBS 연계율을 하려고 했을 때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문제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지리 선택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EBS 연계율을 마구마구 높게 하고 있어요. 또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평가원의 교수님들, 출제에 관여하시는 교수님들 말고 평가위원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인적 구성원이 작년 일이나 여러 가지들을 계기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뭐 유학 경험도 있으시고 뭐 교수님과 함께 사시고 뭐 그런 선배님께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너무 난이도 조절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워진 한국지리 기조는 유지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EBS 연계율 높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한국지리는 자연지리와 사람과 관련된 인문지리로 나뉜댔죠.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어려운 건 자연지리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어려운 건 인문지리예요. 근데 공부할 때 어려운 자연지리가 점점점 쉬워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쉬워요. 그러면 누구를 가지고 변별력을 지금까지는 대부분 두었냐라고 하면 인문지리 부분이었는데 통계였는데요. 인문지리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6구 평가원 문제만 놓고 보았을 때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들을 놓고 보았을 때요. 자연지리 문항이 없었고 자연지리 문항이 인문지리 문항보다 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정답률 자체는 모두 다 높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을 뽑아보면 인문지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 와중에도 학생들한테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주면서 심지어 지리를 이거로 아는 친구들 있잖아요. 가끔가다 막 전화로 선생님 저 어딘데요? 뭐 은행이 어디 있어요? 가까운데 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는데 되게 지역적인 위치 정보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부담을 느껴야 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들이 아마도 정답률에서 6월, 9월에 정답률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변별력이 컸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EBS 연계율이 관건이에요. EBS에 없는 지역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위치 관련돼서요. 그러나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 우리나라에 있는 수십여 개의 시군구를 모두 다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거, 올해 그중에서도 잘 나올 것들은 EBS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EBS에 없는 지역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EBS 안에서 나옵니다. EBS 안에서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높은 EBS 연계율 쉬워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운 자연지리 더 쉬웠던 인문지리. 불안감으로 느꼈던 인문지리가 쉬워졌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위치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작은 팁 하나만 드리고 가자면 이건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팁 하나만 드리자면 9월 달에 평가원에서 한국지리 1등급이 만점이었어요. 그러면 표점 자체가 만점자가 만점을 받아도 표준 점수라는 게 좀 낮게 나오게 되죠. 물론 대학들에서 표준 점수보다는 이 학생이 몇 등이지라는 퍼센트를 중요하게 반영을 해요. 이제 이거는 부모님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만점이 많았다 적었다가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만점이 너무 많아지는 시험은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겁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9월 평가원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여지가 있는데 그 어려워질 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원래 인문지리가 어려운데 인문지리가 좀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문지리 부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완성 9강부터 15강 그 부분들을 잘 보아두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작년 기출문제들하고 올해 기출문제를 뽑아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작년 기출문제는 1번의 기역, 니은, 2번의 기역, 디귿, 3번의 기역, 니은, 디귿, 4번의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해서 나는 기역, 니은은 알고 디귿, 리을을 몰랐는데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문제 보세요. 없어요. 6월 달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제의 문제에서 냈던 거고요. 그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정말 노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변별력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지금까지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차분히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위치와 관련한 걸로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위치를 가지고 EBS에 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려운데 쉬워진 부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남은 기간 이 부분 쉬웠으니까 다행이다. 안 나오길 바랄 거야.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지리도 같이 한번 6월, 9월 경향을 살펴봐야겠죠. 세계지리는 또 한국지리랑 경향이 조금 달랐는데요. 제가 강의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BS 연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정말 처음에는요. 딱 보면 깜짝 놀랐어요. EBS 연계율하고 한국지리 뭐 안 느껴지는데 그러다가 세계지리 딱 보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있었던 자료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지리가 너무 쉽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다라는 그 내부 분석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변별력을 좀 둬야 하고 따라서 EBS 연계율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율이 좀 낮아졌을 겁니다. 그거 느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연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문지리는 쉬웠어요. 작년을 거울 삼아 말씀드리자면 작년은 6월 달에 자연지리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인문지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수능에서는요, 뭐 오답 시비 걸리고 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꾸준히 인문지리보다는 자연지리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나 지형이나 인문지리지만 원래 잘 나왔던 자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막 바뀌는 통계자료, 예민한 통계자료. 작년에 막 이제 유럽연합과 나프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런 것들 무역 규모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비교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예민하게 자꾸 바뀌는 거 말고 잘 안 바뀌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변별력을 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6월 달에 비해서 9월 달에 문제가 좀 더 어려웠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시면 보상 받을 거예요. 그러나 각오는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출제자는 아니죠. 검토위원도 아닙니다. 이미 검토가 뭐 거의 다 끝났을 거로 생각되지만 검토위원은 아니지만 아마도 6월, 9월의 경향을 놓고 봤을 때 본수능에서 세계지리가 쉬워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각오하시고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기후 정말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 있잖아. 기후를 하는데 너무 막 대충 이거 뭐 같아. 뭐 열대 우림 기후 같아. 사바나 기후 같아. 이런 식으로만 하는 친구들은 안 돼요. 기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구분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죠. 특히 이건 조금 세계지리를 안 한 친구들은 어렵겠지만 강수량과 관련된 거예요. 건기, 우기 구분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대충 보는 친구들은 대충 봤다가 대충 틀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꼼꼼하게 강수와 관련한 거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 느낌으로 다른 것들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려운 주제들, 그러니까 기후, 지형, 자원 이 주제들 중심으로 변별력이 가질 테니까 그것들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는 하나 더 플러스로 팁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 말고 이제 세계지리가 교과서가 작년에 많이 바뀌면서 문제들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 추가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적응력이 아직은 완벽하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키워지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패턴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뭐 인구, 뒤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인구나 도시나 이런 것들은 선진국, 저개발국 구분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세계지리 어려워질 겁니다. 분명 어려워질 거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크게 심하게 여러분들 표현대로 뒤통수 치진 않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공부할 땐 재밌었는데 점수는 더 재밌어요. 막 미치겠거든요. 저도 미안해서.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 버리시고 과정을 차분하게 기본적인 것들 중심으로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이 볼 내용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무리 학습법 선생님이 다시 한번 뭐 지금 해보니까 또 중요한 거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핵심 테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간략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중요한 것만 쏙쏙 들어오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기간 바람직한 학습법과 핵심 학습 테마 베스트 3. 우선 한국지리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지리 마무리 학습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원별 기출문제 핵심 주제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연계교재 중에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보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적인 것과 심화된 것을 구분해서 너무 지역적인 것에 빠지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이 기준에 맞춰서 중요한 테마 3개를 뽑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나온다면 나옵니다. 이 3개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로 지형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자연지리가 쉬워졌다라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구과학적인 내용과 관련한 거예요. 사실 문과 올 때 수학 못하고 과학 싫어가지고 그런 친구들 많은데 지구과학적인 거니까 참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단어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영어 단어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필요한 걸 외워주시면 돼요.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각운동 순서 중요해요. 그리고 화강암이라는 돌이 관입된 여부 중요하고요. 어떤 방향의 구조선이 만들어졌냐 중요한데
순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송림, 대보, 불국사, 경동성, 요곡운동이니까 앞자 따서 순서 외울 때는 송대, 불경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순서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지도 속에 머리를 딱 떠올리면 북쪽부터 남쪽으로 쭉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만들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북쪽에 송림변동운동이 활발하면서 북쪽에 있는 랴오동 방향의 구조선을 만들었고 남쪽에 대보조선 운동이 활발하면서 중국 방향의 구조선의 산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불국사 변동 같은 경우는 딱 경주 구불국사. 그래서 불국사예요. 그 지역에만 영향을 끼쳤어요. 구조선 못 만들고. 그리고 신생대 때 경동성 요곡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큰 한국 방향의 틀을 만들었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송대 불경해서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랴오동 방향, 중국 방향, 한국 방향 누가 영향을 끼친 건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암석과 관련한 이야기나 지체구조와 관련한 이야기 중요한데 암석과 관련해서는 이 돌이 언제 잘 나오는지 딱 4개만 외우세요. 편마암, 그 다음에 석회암, 화강암, 현무암. 다시 편마암, 석회암, 화강암, 현무암. 이 4개 돌들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단원에서 배웠는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친구들 지금 이제 남산자락에 TBS 방송국이 있거든요. 저도 몇 차례 옵니다만 정말 좋아요. 시설도 더 좋으면 좋을 텐데 일단 환경은 너무 좋은데 서울 주변에 보면 돌산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울의 돌산들은 한결같이 화강암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고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화강암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산 관련 지형이지 근데 여기서 선지에서 뭘 묻는다는 거야? 이 화강암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강암 하면 좀 힘드시겠지만 다 했던 친구들은 알지? 중생대, 관입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어머님들도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등산 많이 가시잖아요. 아 돌산 나 알아 그러시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그 돌산 타면서 돌산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이거 화강암이네 이런 표현 안 써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필요한 거 외워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뭐 지체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원과 관련한 테마로 가볼게요. 자원과 관련한 테마로 가보면 이 부분이 학습량은 정말 많아요. 근데 딱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되는데 3가지 파란색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거 있죠. 그 3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문제 첫 문장에 3가지 중에 누가 들어간지를 보세요. 1차인지 전기인지 전력인지 신재생인지 요거만 딱 보시면 돼요. 요거만 딱 봐서 필요한 걸 외운 다음에 적용해주면 끝나는 건데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냐? 1차 에너지는 누굴 많이 쓰는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뭐 학생들 순서 외우는 거 워낙 지뢰사 많이 나오니까 앞자 따서 외우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이니까 유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천, 원, 원자력, 수력 이렇게 유탄, 천원수 외우셔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EBS 수능 완성을 풀어보시면 어려운 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다 지역별 생산과 소비 관련한 현황들이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석유 없다. 근데 많이 쓴다. 어디서 많이 쓰냐? 그런 것들. 근데 생산 중심으로 EBS에는 자료가 좀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탄. 옛날에는 전국 곳곳에 있었지만 이젠 강원도와 전남에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딱 외워주신 다음에 문제 풀 때 예를 들면 지역별 생산이 나오면 천연가스 찾으면 편해요. 울산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생산이. 그리고 원자력은 4군데밖에 없으니까 원자력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유는 없다고 했으니까 지우고 석탄과 수력 중에 둘 다 강원도가 많은데 강원도와 더불어서 전남에만 있으면 석탄. 여기저기 다른 데 있으면 수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편한 순서까지 외워두시고 충분히 숙지를 해두세요. 뭐 외우라는 말은 다시 한번 떠올리라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쓰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해왔던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기는 또 전기에 맞게끔. 응? 같은 에너지지만 전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또 다르거든요. 전기 만들 때 쓰는 게 있고 아니면 자동차 운전할 때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다르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수력 이런 식으로 탄원, 천, 석수 이렇게 뭐 가지고 순서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워서 뭘 잘 보시라고요? 문장 첫 번째 줄. 그걸 잘 봐서 1차라고 나왔는지 전기라고 나왔는지 신재생이라고 나왔는지 이것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상으로 보면 1차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더 잘 나왔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덜 나왔는데
뭐 어디까지나 이건 통계일 뿐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주제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어려운 주제 인구 파트입니다. 인구 파트요. 자, 인구는요. 그래도 좀 쉬워졌어요. 한국지리 학생들이 많이 진짜 멀리 떠나갈 때요. 이 인구 부분이 되게 작용을 했었는데 인구 파트 조금은 그래도 쉬워졌습니다. 문제가 예전에는 막 계산하는 거 2문제 나오다가 이제는 1문제 정도 나오는데 인구 파트 딱 핵심적인 거 이거 강조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요. 선생님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애국자예요. 선생님은 지금 딸을 둘 낳았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설아가 첫째 딸이 꿈 꿨다고 막 웃으면서 아빠 나 동생 또 봤어 이러면서 셋째 꿈을 얘기를 하던데 선생님 그것까지는 좀 힘들어요. 아직은 힘든데 용기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 심각하거든요. 고령화. 아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미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가문 보니까 32살에 작고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그랬어요. 지금은요. 32살 선생님 그럼 미라야?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예, 이거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변화들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은 유소년을 먹여 살리는 유소년 부양비가 떨어지고 고령화는 노년 부양비나 고령화 지수나 혹은 좀 어려운데 일상에서 안 쓰는 거 중위 연령 이런 게 올라가요. 중위 연령은 나이 순으로 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람 골라내는데 이런 게 올라갑니다. 이런 게 옛날 기출문제 풀지 마세요. 막 계산하는 거 나오는데 그거 최근 경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9월 달에 경향이 그랬는데 도시와 농촌 지역을 구분해서 문제 푸는 거. 그런 거 좀 중요하죠. 도시와 농촌 지역을 구분해서 문제 푸는 거. 그랬을 때 농촌에 어떤 변화가 있냐. 인구 감소한다 다 알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떠나요? 청장년이 떠나요? 노년이 떠나요? 그렇죠. 청장년이 떠나죠. 근데 청장년,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누굴 데려갑니까? 부모님을 데려갑니까? 자식들을 데려갑니까? 자식을 데려가죠. 그러니까 농촌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노인만 남죠. 그래서 노인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 부양비 적고 노인 부양비 많고 일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남은 일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부담이 크죠. 총부양비는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보니까 총부양비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오류를 범한 거고요. 총부양비 높습니다. 어차피 이거 새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만 들어. 선생님만 믿어. 총부양비 높게 나타나고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중요연령 높죠. 진짜 무서운 건데요. 한 204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고령화가 제일 심각한 전남 지역은 중위연령이 60세 가까이 올라간대요. 이 말이 뭐냐면 환갑잔치 가면 그 환갑잔치이신 분보다 나이 많은 분이 절반, 그보다 어린 분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어디요? 농촌. 선생님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 심화돼서 강조해 드릴게요. 농촌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어려운 건데 농촌은요.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여자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나이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의미가 없고 젊은이하고 노인인데 젊은이들은 노총각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노총각. 그래서 남자가 많아요. 근데 노인들은 여자가 많아요. 할아버지들 일찍 뭐 많이 돌아가시고 남자가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노인들은 여자가 많고 젊은이들은 남자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아까 농촌은 노인이 많댔어요? 젊은 사람이 많댔어요? 노인이 많댔죠. 그러니까 농촌 전체적으로는 여자가 많은 겁니다.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나와요. EBS에 나옵니다. 전체적인 성비는 농촌이 낮지만 젊은이, 그중에서도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은 농촌이 성비가 높다.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또 국제결혼 이런 거. 노총각이 있으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 국제결혼 하는 거죠. 국제결혼 하는 겁니다. 국제결혼 하는데 국제결혼의 비율은 농촌이 높아요. 막 예전에 통계들 보니까 10커플 중에 한 4커플 이상이 이미 특정 지역에서는 국제결혼이 됐다고 하더라고. 최대 뭐 6커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국제결혼의 건수 자체는 그래도 도시가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한국지리 중요한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세계지리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세계지리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마무리학습법으로 3가지를 강조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3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연계교재를 우선해라. 그래서 연계교재를 완벽하게 정리하자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고난이도 파트는 기출문제까지 섭렵해야 된다. 기후, 지형, 자원 파트는 섭렵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지역적인 데로 가지 마라. 세계는 넓다. 근데 지역적인 데로 가면 헤매게 된다.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지리는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만 핵심 테마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지리를 막 길게 하는 건 선택자 수가 아무래도 조금 적은데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후 중요시하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누구까지 보라고 했죠. 1차적으로 기온 말고 강수까지 구분해주는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대지형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화산과 지진이 많은지. 왜 이웃나라 일본에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없을까? 일본에는 왜 온천이 많고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지열 발전이라면 좀 낯설죠. 요새 전원주택에서 합니다. 근데 왜 일본은 그런 게 많을까요? 이런 것들과 관련한 그 근거가 되는 세계 대지형. 시원육계, 신기조선대, 고기습곡산지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하나만 더 나가세요. 거기서. 뭐까지 가시냐면 판구조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판. 지구 위에 멘틀이라는 거 위에 둥둥 떠 있는 판. 지각판들이 부딪히는 데가 있고 벌어지는 데가 있고 부딪히는데 어떤 건 막 파고 들어가고 어떤 건 치켜 올라가고 이렇게 막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유형들을 정리하고 정확하게 지도에서 위치를 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라고 하니까 겁낼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나왔던 자료만 나오니까. 세계지리 해왔던 친구들 알잖아요. 자료가 변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거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문지리와 관련해서 자원과 인구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원 외우셔야 돼요. 식량작물 쌀, 밀, 옥수수 외우시고요. 쌀, 밀, 옥수수, 플랜테이션 작물 누구 외우세요? 카카오, 커피, 사탕수수, 차 이런 것들 외우셔야 됩니다. 카카오, 커피, 차 이런 것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인구는요. 선진국과 저개발국만 구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핵심적인 세계지리 내용들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긴장 좀 풀리려고 하니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컨디션 조절 어떻게 하고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대단한 건 없는데 진짜 심리적으로 중요해요. 선생님이 예전에 나갔던 경기도에 있는 한 기숙학원 같은 경우 예체능 친구들이 많았는데 원장님이 아이들 기분 좋게 해주겠다고 개를 2마리 사오셨어요. 이름을 2마리에다 붙여주셨어요. 믹스, 병견이었는데 잡종계였는데 수능기 대박이.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니까 수능 대박 쳐라 이랬는데 수능을 1달 반 정도 앞두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로 저는 예상도 못했는데 예민하더라고요. 좌절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어른이 보면 우습죠? 근데 그거 예민하더라니까요. 아 진짜 이맘때 되면요. 아이들 별것도 아닌데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왜 어른들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요새 바뀌었다고 하지만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맞을 일 없겠지만 정말 욱하고 때리고 싶고 내 기분을 표출하고 싶은 상황인데 참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얘기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얘기하니까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롭게 실력을 쌓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컨디션 조절입니다. 이제는 컨디션 조절이에요. 진짜 몇십 점씩 총점에서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쉬워진 이 상황에서는 컨디션 중요합니다. 마인드, 컨디션에서 오는 거죠.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작은 차이가 등급을 만듭니다. 마지막이라고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 잘 정리해 주시라고요. 그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중요하고요. 세 번째, 문제가 쉬워졌다라고 하지만 모든 문제가 쉬울 수는 없어요. 분명 낯선 자료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낯선 건 낯선 거고 내가 낯설면 이 친구도 낯설어요. 근데 자기가 위축이 되면 나만 모르는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친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네 번째 중요한 디테일인데요. 절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정답 맞추지 마세요. 왜? 맞추고 싶은 건 뻔하죠. 내가 자신 없는 거. 그럼 그건 맞을 확률이 클까요? 틀릴 확률이 클까요? 틀릴 확률이 커요. 한국지리로 얘기하면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안 헷갈린 건데 그것 때문에 여러 문제 맞은 게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추지 마세요. 채점은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OMR 카드로 읽어요. 여러분 성적표만 받으면 돼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분명한 실수가 아니라면 절대 문제 고치지 마세요. 헷갈리는데 고치는 순간 틀려요. 안 고치시면 점수 올라갑니다. 고치지 마시고요. 마지막, 장점을 극대화하십시오. 단점을 보면 안 됩니다. 남은 기간 장점을 보고 가셔야 돼요. 단점만 생각하게 되면 한없이 위축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장점만 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수능 파이널 전략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사회탐구 지령역 준비했는데 좋으셨어요? 도움 좀 됐을까요? 지금까지 강했던 내용들 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 시험장 가서 그대로 겪을 겁니다. 이제 좀 적응됐다 싶은데 시험이 끝날 거예요. 끝났나? 허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선생님처럼 아쉬움 남기지 않으려면 마음의 준비 충분히 하시고 임하세요. 선생님은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려요. 여러분 수능장에 들어간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 19년, 20년 살아오면서 이 정도 부담 가지신 적 없다고요. 되게 떨릴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되게 무서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책임감을 가져야 되니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입시는 과정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왔는지는 옆에 계신 선생님들, 친구들, 부모님들 다 봤어요. 그러나 결과가 평가합니다. 무섭겠지만 이 과정을 이기셔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12월 정리 잘하면서 마무리 잘했을 때 여러분들의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당한 자기 인생에 대한 주인으로서 책임감 한번 느끼면서 마무리 잘해봅시다. 그러시면 분명 여러분들 땀이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했던 50분이 헛되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TBS 게시판이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인사 나눈다면 더 많은 것 도움드리고 더 많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푹 주무십시오. 푹 주무셔서 컨디션 끌어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